3일 들어가면요 이게 쉽게 빠지는 힘들어요. 성폭행, 인권유리, 사람 죽이고 수많은 악이 다 있었어요. 부산시민 지원자만의 왕국. 형제복지원 아시죠? 알기만 하나. 늦은 밤 평소처럼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는 승우 씨. 공부를 하고 다했던 그런 그 시절에서 거기만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내가 눈물이 나거든. 이유를 몰랐던 건 22살의 황 씨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 철문 있죠. 정말 처음 보는 철문. 들어가니까 옷을 다 벗어라더라고. 신체 검사한다고 벨가 벗기고.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들은 모두 압수당했고 그곳에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군기를 잡기 위해서 신바트를 맞습니다. 막 그냥 사정없이 막 인대 막 어깨 죽기니 막 그냥 사정없이 막 춥힙니다. 첫날 밤 어리둥절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모진 매질이었습니다. 내 이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털립니다. 다 털려. 죽을 때까지 패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운영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불황인 일시보호소로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군대처럼 그렇게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 이렇게 하고. 중대장, 소대장 등의 계급이 존재했고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제식 훈련이었습니다. 3단 경례를 했어요. 이거 충성 이거 안 하면은 그 소대는 사샥살라는 거예요 또. 새벽 훈련이 끝나고 줄을 맞춰 그들이 향한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이상한 걸 보고 갔는데 석유 냄새가 억수로 나서 그때는 묵도 쥐가 새끼를 낳아요. 그럼 생쥐가 이제 털도 없이 이렇게 있어요.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막 영양실조에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보약이라고 그냥 산채로 먹어버려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영양실조 상태에서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중노동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식농 걸로 채축을 맹글어갖고 글로 막 그냥.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데려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는 현장이었죠. 수용자들을 데려와서 강제노역을 시키니까 이건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는 그 즉시 복지원으로 향했습니다. 벽돌로 지은 그 수용 건물 그런 게 아주 여러 개가 지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취침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특이한 바깥에 열쇠로 잠금 장치가 있어요. 완벽한 감금 시설이다. 이 원장, 이 책임자는 아주 중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는 둘러보는 순간에 확신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형제복지원의 원장, 그는 누구일까? 원장 가족들도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 불신을 없애고 평등을 가르치는 박 원장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원 안에서 본 원장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딱 보면 딱 압니다. 딱 압니다. 이 양반 딱 보자마자 압니다. 예. 악마로 보입니다. 악마로. 괴물이었어 그때 당시. 정말 괴물이었어. 박이가 말하는 게 그냥 법이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 무슨 수십억씩이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복지원이 그 이전부터 10년 이상 운영돼 온 만큼 횡령 액수는 더 클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기자 신문 조사를 받는데 당신에게는 조사 못 받아. 검사장 데려와.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감금 폭행에 관한 것은 물론 수십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 원장과 함께 구속됐던 7명 중 복지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검찰에 털어놨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울산 작업장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소대장 천 씨였습니다. 부산 일들은 다 다니. 안만기는 여시부터 시사입니다. 연구상 공원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를 다 데리고 가고. 불황인이 아닌데. 아닌데도 사람 잡아오면 그냥 돈을 오면 몇명 찾아왔다고 시사회까지 다 올립니다. 부산 시사회가 있는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저 당시에 숨긴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당시 작성된 불황인 신병 인수증을 보면 경제복지원 박 원장의 이름과 함께 시 공무원 및 경찰의 직인이 나란히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소대에 있을 때 도망갔다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엄청 맞아서 이 사람이 흔들어 깨워봐도 아무 반응 없고, 그래서 소대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넌 들어가 자. 사람 경비들 몇 명 와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그 다음 안 들어와요. 도망치려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이들 중 의식을 잃고 실려간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생 한 명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게 드러났고요. 그런데 서류상에 기록되어 있는 사인이 실제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폭행당해서 죽은 사람을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것은 자백을 했죠. 형제복지원장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거나 당연히 그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진술을 거부하는 거죠. 산부인과 의사가 시신의 검안을 했다. 그렇다면 다른 검안의들은 어떨까? 죽시겠는 소리야. 검사해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따 좀 있으면 죽고 뭐 이렇게 하니. 그때 사후 절차가 어떻게 됐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 자기네들 가서 처리했다고 연락하죠. 무연관 처리다. 국가보조금 횡령과 인권유린 혐의로 형제복지원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경찰관들을 데려갔다가 단 한 명도 조사하지 못하고 다 쫓겨났어요. 누가 쫓아낸 거예요? 출수 명령을 했으니까 부산지검에서. 검찰은 불법 감금, 폭행, 횡령 등 6가지 제목으로 박 원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6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에 걸친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은 징역 2년 6개월. 3차 항소심의 판결문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대법원에서 감금이 무죄라고 하니까 학업시민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 그래서 10년, 4년, 3년, 2년 6월 이렇게 쭉 들어갔던 거죠. 수년간 이유 없이 감금 폭행당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판사가 검사나 조사해서 이 정도밖에 형을 못 주는 거. 박영희가 우리가 강당에서 모여놓고 자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게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박영희 사후 선고받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박영희 원장을 다시 얼굴 보는데 정말 밥 먹다가 밥숟가락을 놓고 너무 놀랐었어요. 출소 후 박 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 자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아는 부분이 저 아버님도 편찮으셔서 기억이 없으세요. 현재 복지재단의 새 대표는 박 원장의 아들이 구속되기 직전 일정 금액을 건네고 복지재단을 승계했다고 설명합니다. 거래가액은 대략적으로 한 40억 내외인데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3년 구형받았는데
군대 간 셈 치고 그냥 있다 오면 돈이 40억 50억이 생기는데 뭐 그러면서 편하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형제복지원 안에는요 수많은 악이 다 있었어요. 성폭행, 인권유린, 사람 죽이고. 죽어서야 비로소 철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사람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사회가 힘들었죠. 사회 자체가 힘들어요. 기속이 돼 있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같이 있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 생각이 편하거든. 맞잖아요. 나오는 그 사회가 힘들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제복지원 그 이후 망가져버린 삶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방치돼 있었던 그런 분들을 이제라도 보듬어서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줘야 된다.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 진상 규명 및 이 나라에 책임 있는 사람한테 공개적인 사과 받고 싶고요. 저희들은 거지가 아니었거든요. 명예회복 되기 바라고.